네, CCTV 영상 다시 봐도 충격적인데요. 네.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에 이어 부평 어린이집 교사도 이 어린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처벌은 이루어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인데요. 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신혜령 아동복지학회 회장 또 손석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조금 전에 나온 영상 보셨죠? 다시 한번 봐도 충격적이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이 사건을 저질렀던 보육교사들이 잇따라 구속됐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았는가? 이러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동학대의 경우에 그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관 특례법이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주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그 학대 그 조사와 또 상담과 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처벌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인식도 좀 한몫을 하는데요. 그전에도 아동학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보육교사들 숫자가 많아지고 또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보다 더 빈번하게 이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신체적 학대도 물론 무섭지만 사실 정서적 학대가 더 무섭다고들 하거든요. 물론 신체적 학대가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겠죠. 왜 좀 더 우리가 정서적 학대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정서 학대가 무섭다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정서 학대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체 학대는 아이들이 이제 몸에 상처가 나고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눈에 보이니까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정서 학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무서워하고 또 교사가 아이들을 가둔다거나 심지어 신체 학대를 하는 광경을 다른 아이들이 옆에서 벌벌 떨면서 보는 것조차도 그게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보게끔 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점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고 우리 어른들이 쉽게 넘어갔던 거죠. 그동안. 지금 화면에 나온 CCTV 보면은 이 아이가 맞고 주변에 다른 아이들은 쭉 앉아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데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들 심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맞을 수 있겠구나.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서 항상 긴장과 각성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또 일상생활까지 이어진다면 이 아이가 원활한 발달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유아 시절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안과 긴장 수준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부정적인 인격 형성이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정신과적 장애, 질병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경우에 좀 나타나는 징후라고 할까요? 아이들의 특징? 우선 사회적 위축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봐도 반가워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곳으로 숨으려고 한다든지 때로는 행동이 과격하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서학대를 받은 애가 또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공격성과 위축이 번갈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다른 어른에 대한 신뢰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다는 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죠.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뭐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욱하는 심정으로 한두 번 한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상습적으로 한 걸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보육교사에 대한 뭘까요? 평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보육교사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보육교사와 아이가 처해 있는 그 보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세 아동의 경우에 그 보육교사 한 명이 아이들을 3세 아동을 15명을 봐야 되거든요. 많게는 20명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가 그 많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별로 혹은 행동 특성별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들이 거기에 같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지. 있죠. 그러니까 혼자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면은 화가 날 때도 있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육교사들은 사실은 이제 뭐 영유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예. 국가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교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런 면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상황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이를 하나하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 혹은 뭐 이렇게 그 상황별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그 보육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예. 있죠. 우선은 우리가 아이들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사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관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실제로 뭐 선생님을 찾아와서 고충을 토로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스트레스 관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분노 조절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를 삼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사실 이건 비단 교사뿐만 아니라 일부 부모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들도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화가 나서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든지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다든지 뭔가 화가 난 그런 분노 상태를 아이한테 분풀이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분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인데 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좀 더 열악하지 않은 좀 더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화를 내거나 때리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이제 어떤 올바른 훈육이라든지 타임아웃이라든지 상벌체계라든지 이런 적절한 어떤 방법을 보다 더 강화시켜서 훈련을 시켜야겠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인성을 적절하게 또 관리하고 강화시켜놔야겠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아동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대응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심시키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과거에 선생님을 너무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담 맞았지라는 식으로 다그치는 부분도 있고요. 왜 너는 그렇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니라는 식으로 아이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어쩌다가 그렇게 네가 이렇게 힘이 들었니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요. 만약에 아이의 이상 행동이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적 기법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곳이 부천 어느 영어 유치원이죠. 정확히 예. 영어 유치원의 이른바 도깨비방이 문제가 됐었는데 바로 이 CCTV의 어떤 사각지대를 악용한 한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원 측에서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학부모한테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CCTV가 없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건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 보육 환경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대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해서 신고가 된다든지 부모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아이들 말도 좀 신빙성을 높게 그렇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네, 아이들도 이제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이 사람 예. 저 사람이 물어보다 보면 이 말 했다가 이제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확보가 안 되는 점들이 많아서 이게 CCTV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굉장히 판정하기가 어렵고 예, 뭐 이렇게 기소하기도 그 밖엔 어려워지는 다른 상황입니다. 증거물은 어떻게 얻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런 확보하기가 사건에서? 엄청 어려운 제가 점이 그 부분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비록 어릴지라도 영유아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 말이 일관되게 비교적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아이들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법부에서는 일부 채택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 아이들의 어떤 진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보다 저 진술을 이끌어낸다면 보다 그 신빙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예, 여야가 이 CCTV를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빠르면 3월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CCTV 설치를 놓고 그동안 인권 침해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아동의 지금 학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어떤 행동에 대한 또 상황
분석에 있어서도 예. CCTV가 그 정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인권이나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찬성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찬성 입장인데요.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인권이 침해되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겪는 불편함은 사실 기분 나쁜 정도고요. 아이들이 CCTV가 없을 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학대 상황은 굉장히 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를 맡았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CCTV를 갖다가 의식한다면 사실 행동이 줄어들죠. 예컨대 우리가 CCTV를 골목길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떤 예방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렇다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또 너도 나도 보여달라고 해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무 때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사건이나 뭐 어떤 행위가 있어서 문제제기가 됐을 때만 제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다른 대책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 YTN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가정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 또 지원비하고 또 전업주부 가정 보육에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어린아이들은 가정 보육 쪽으로 좀 돌리는 방향으로 지원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아동 뭐 발달 심리 과정에서 보더라도 지금 예. 2세 미만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예. 이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고, 그 가정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기와 익숙한 사람에 의해서 보육이 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가정보육으로 주고 또 맞벌이나 아니면 질병이 있다거나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보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가정보육이 더 우선돼야 한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신 교수님의 보세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다 한 살 더 얹혀서 예. 만 3세까지도 가급적 여건이 된다면 네. 가정보육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만 3세까지는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고요. 예. 그때까지 이제 언어가 발달되고 또 어느 정도 대소변 가리기 능력도 갖춰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사회화 과정을 위해서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또 이른바 전업주부 맘들은 또 발끈해서 대응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업주부 입장에서 좀 현명하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방법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어린이를 이제 옛날에는 대가족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 여유 인력들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 핵가족이고 또 뭐 한부모 내지는 취업 부모의 경우에는 그 일자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그 시간제 보육을 충분히 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그 아동 학대 문제.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허가 자체부터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어린이집 허가 자체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걸까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제 처음에 설치하면서 그 영유아의 보육이 필요한 그 보육 수요가 90년대 중반부터 확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국공립 차원에서 설치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예. 민간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확대되다 보니 자격증을 가진 분들만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자격증에 대한 뭐 교육을 시켜서 혹은 간단하게 뭐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수를 하면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영유아 뭐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다른 전공하신 분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민간 어린이집들이 확대가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육의 질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처지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최근에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점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얘기를 교사 1인당 한 20명 가까운 애들의 어떤 식사 습관을 고쳐주고 하다 보면 자기도 그 시간에도 밥을 먹어야 하거든요. 혹시 신경정신학과 교수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교사들이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고충을 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꼭 즉각적으로 고쳐야 된다. 바로 이 순간 말을 듣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 무리수가 생기거든요. 당장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뭐 한 대 때리면 아이들이 말을 듣죠. 그 어떤 그 마법 같은 효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을 천천히 키우고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져줘야지 사실 부모님들이 그걸 더 원하는 걸 거고요. 또 그래야 올바른 보육교사의 자질인데 당장 이렇게 딱딱 질서정연하게 너무 아이들을 갖다가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번에 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대책을 여러 개 내놨습니다만은 너무 급하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서두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끝으로 전문가로서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아동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수요와 함께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지만 이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아동 중심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혜령 아동복지학회 회장, 손석한 심정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